교과서 134쪽 근대 문물의 수용과 생활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필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밑에 있는 의식주 생활의 변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항 이후에 서양 문물이 이제 들어오면서 자, 많은 변화가 나타나는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의 변화가 되겠죠. 의생활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이 1895년 을미개혁 때 머리를 자르라고 하는 단발령이 내려졌었는데 많은 조선의 백성들은 단발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점차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성인 남자들의 머리 모양이 이제 짧아지는 이 단발이 이제 이 시작이 되죠. 이 깎아보니까 편하거든요.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이 광무개혁쯤 되게 되면 관리와 군대의 복장도 차츰 이제 서양식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양복은 아니더라도 이 서양의 어떤 그 의생활의 문물이 전파되면서 이제 한복을 좀 편한 식으로 개량 한복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양반집 부인들은 원래 외출할 때 장옷이나 쓰개치마와 같은 정말 얼굴만 요만하게 내밀고 덮는 그런 이제 복장을 하고 외출을 했었는데, 이제 그러한 장옷이나 쓰개치마 같은 전통 복장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자는 양복, 이 여자는 양장을 입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천안 독립기념관에 있는 그런 장면인데, 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또여러분이죠. 자, 무엇을 하는 장면입니까? 바로 을사오적들 앞에서 을사늑약을 강요하는 그런 장면이죠. 자, 이 우리 대한제국의 대신들의 복장은 서양식 복장이죠. 자,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보면 이제 사람 이름이 머리 위에 써 있는데 이또여러분이, 그 다음에 여기 권중현, 이근택, 박재순, 이완용, 이지용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서양식 복장을 이제 하게 되는데, 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 동영상을 직직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한번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누굽니까? 바로 고종황제가 되겠죠. 자, 이 고종황제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바로 천안 독립기념관에 이런 이제 퍼포먼스가 있는데, 이 고종은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죠. 그러면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독일식, 프러시아식 복장을 이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생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더라. 두 번째로 식생활의 변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개항장을 중심으로 해서 서양인들이나 아니면 이제 청나라 사람, 일본 사람들이 이제 조선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들의 이제 식 문화가 또 전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고종황제가 아관파천기에 커피에 굉장히 맛을 들였다 그랬죠. 한나라 왕이 그 남의 나라 공사관에서 이 지하실에서 방 3칸을 빌려서 있는 그런 씁쓸함을 정말 이 커피를 마셔가면서 달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피라든지 케이크라든지 이러한 이제 서양 음식이 유입되고, 청나라 상인들에 의해서 호떡, 짜장면, 그 다음에 일본 상인들에 의해서는 어묵, 오뎅이라고 하죠. 우동, 초밥, 이런 이제 일본식 문화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남녀가 원래 조선시대는 따로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서양식 남녀 겸상하는 문화도 이제 나타났더라. 자, 관련된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작년에 이제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인천 차이나타운에 이제 답사를 갔던 그런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이 강화도 조약 직후에 개항된 개항장은 부산이죠. 부산이 이제 1876년이고 원산이 1880년, 그 다음에 인천이 1883년으로 가장 늦게 개항됩니다. 바로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이 인천 차이나타운은 바로 당시 이제 개항장에 청나라 사람들과 또 일본 사람들도 여기 근처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인천 차이나타운은 바로 이제 짜장면의 발상지죠. 여기 뒤에 있는 공화춘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짜장면을 만들어서 이제 팔았다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인천 차이나타운에 가보면 이렇게 짜장면의 모형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이 식생활의 변화도 나타났다. 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주생활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또 이 개항장이나 또 한성의 일본인 거류지에는 또 일본식 건물이 등장하고, 또 이 서양인들에 의해서 서양식 건축물들이 이제 늘어가기 시작했던 거죠. 여기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서양 건축 양식 중에서
요 고딕 양식을 가지고 있는 명동성당,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 양식을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 경운궁이었다가 이제 이름이 덕수궁으로 바뀐 덕수궁 석조전 사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바로 이제 이 명동성당이죠. 고딕 양식이라고 하는데, 고딕 양식은 바로 이 천국을 향한 중세인들의 염원을 담은 그런 건축 양식으로서 이제 천국을 향하는 마음을 담고 있으니까 이제 하늘을 향해서 곧게 뻗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명동성당은 이제 고딕, 대표적인 고딕 양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고종이 환궁했던 그 경운궁이 바로 이제 덕수궁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그 덕수궁 안에 이제 이 르네상스 양식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이 서양식 건물이 이제 석조전, 여러분들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르네상스 양식은 바로 이 프랑스식 정원 양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위쪽에 근대 시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시설은 1880년대하고 1890년대 이후로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겠는데, 먼저 1880년대 초에 이제 이 정부에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많은 근대 시설물들, 근대 기관들을 만드는데, 자,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겁니다. 방문국이라고 하는 것은 신문을 박아내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가 방문국에서 발간되는데 순한문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정부의 어떤 기관지 역할을 했었고, 순보니까 이제 열흘마다 한 번씩 나왔는데, 자, 무슨 사건 때문에 이게 폐간이 됐다 그랬죠. 바로 1884년에 갑신정변 때문에 이제 폐간됐다가 1886년에 한성주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발간이 됩니다. 이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최초로 여기에 이제 광고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주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신문이 발간되는 거죠. 이 한성주보에 들어갔던, 자, 이 독일 상인 세창 양행의 고백, 광고입니다. 광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 물건을 파는 이 독일 상사 세창 양행의 광고가 한성주보에 이제 들어갔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기기창이라고 되어 있죠. 요것은 바로 청나라에 보낸 근대문물 시찰단인 영선사라고 있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습니다. 영선사. 그 영선사로 이제 김윤식 일행이 텐진 기기국을 견학하고 돌아와서 그 서울 용산에다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무기 제조 공장이 기기창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전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쩐이라고 하는 건 돈이죠. 바로 이제 이 근대식 화폐를 주조하는 곳으로서 여기서 이제 당호전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메가타가 홀라당 일본 제일은행권으로 바꿔버리는 백동화, 이런 것들을 이제 주조했던 근대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 이 우정국 또는 이제 우정총국, 이것도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1884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우체국이 바로 우정총국이 되겠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시면, 자, 이 서울 그 광화문 앞쪽에 이제 조계사가 있는데, 그 조계사 바로 옆에 이제 우정총국 건물이 이제 복원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우정국 건물이 되겠는데, 안에는 이제 이 우정국 총판이었던 이 홍영식이 바로 이제 동상이 여기에 이제 있었는데, 이 우정국은 바로 그 개국하는 날 이제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바람에 근대적인 우편 서비스 한번 해보지 못하고 폐쇄됐다가 나중에 을미개혁 때, 갑오을미개혁 때 다시 이제 우편 업무가 재개가 되죠. 여기 보면 이제 을미개혁 때죠. 우편 업무가 재개가 되고, 그리고 1900년에는 만국 우편연합에 가입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 세계 여러 나라들과 편지를 이제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 이것은 바로 인천 계항박물관에서 선생님이 직접 찍은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부를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바로 대한제국기의 이 우체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머리에는 이제 이 모자, 바로 이제 갈모라고 하죠. 바로 이제 이 비를 막는 이제 우산의 역할을 했었던 거고, 담배를 태우는 이제 군방대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이제 광해원이라고 있고 이제 제중원이라고 있는데, 이제 이게 같은 말입니다. 바로 이제 광해원은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으로서 1885년에 설립이 됐는데, 이 광해원은 바로 이제 이 갑신정변과 굉장히 관련이 깊죠.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김옥균이 그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장소에서 바로 이제 칼침 33방을 매긴 사람이 이 명성황후의 친정조카인 민영익입니다.
그런데 이 민영익은 자, 이 칼을 33방이나 맞아놓고도 며칠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나죠.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나라에 와 있던 외국인 선교사이자 의사인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 한국 이름 알렌이죠. 이 알렌이 얘를 꼬매준 겁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이제 살아나죠. 깜짝 놀란 이제 고종이 알렌한테 너 병원 한번 차려봐라. 그 홍영식 네 집에 지금 비어있다. 그 홍영식 부부가 다 자살하는 바람에. 그래서 차린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 바로 광해원인데, 고종이 이제 2주일 만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제중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죠. 그래서 우리는 제중원이라고 이제 쓰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제중원은 이제 어쨌든 이제 초대 원장은 알렌이죠. 그랬다가 이제 뭐 2대 원장 헤론, 빈튼 이렇게 취임을 하다가 1890년대, 1900년대쯤 되면은 이제 이 운영권이 이제 미국 북장로교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1904년에 에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름을 바꾸죠.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 연희대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있는데, 광복 이후죠. 바로 이제 1957년에 연희대학교하고 세브란스 의과대학하고 합쳐져요. 그래서 무슨 대학교가 되냐면, 앞글자를 따서 연희대학교의 연, 세브란스의 세를 따서 연세대학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연세대학교의 부속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은 바로 뭐다? 광해원, 제중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신은 뭐냐면, 자, 지금, 사진을 선생님이 띄웠는데요. 바로 이제 인천 계양박물관의 모습이고, 원래 이제 이 건물은, 옛날, 인천 제일은행 지점입니다. 인천 제일은행 지점의 모습을 이제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인천 계양박물관으로서 쓰이고 있는데, 이 안에 이제 들어가 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최초의 우체부 모습도 보이고요. 바로 이제 1910년대 전신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바로 떠덕떠덕떠덕떠덕떠덕 하면서 이게 모스부호라고 하죠. 모스부호를 통해서 이제 문자를 신속하게 이제 보내는 근대 기기가 바로 이제 전신인데, 청나라하고 일본이 조선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신을 이제 경쟁적으로 가설을 했죠. 그래서 신속하게 이제 청나라하고 뭡니까 이제 그 통신하기 위해서 1885년에 이제 경인전선이 깔리면서 이제 곳곳에 전신선이 이제 깔리고요. 그다음에 1887년에 이제 전등, 경복궁에 이제 이 에디슨이 이제 전등을 발명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복궁에 이제 전등이 밝혀지고, 이제 서울에도 이제 전등이 설치되는 곳이 점차 이제 늘어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1900년대 우편사무가 재개됐다.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화입니다. 전화. 1896년에 바로 고종이 환궁했던, 자, 전화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설치가 되는데, 지금 보시는 이 직직사는 1897년에 그 당시에 이제 벽걸이식, 자석식 그 전화입니다. 엄청 크죠? 바로 이런 모습을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전화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죠. 우리 그 김구 선생님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김구 선생님은 황해도 해주 출신인데, 이 김구 선생님은 명성황후를 시해했다고 짐작가는 일본 놈을 맨손으로 때려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 선고를 이제 받고 인천 감옥에 갇히는데, 어느 날 이제 사형 집행에 대한 국왕의 재가를 얻기 위해서 이제 문서들이 이 고종 황제한테 이제 올라왔던 거죠. 그런데 뭡니까 이 신하가 고종에게 그 이상한 이제 문자를 보고, 이상한 글자를 보고, 국모가 당한 만큼 되갚아준다라고 하는 그런 국모 보수라고 하는 글이 써 있는 것을 보고 고종에게 이제 보고를 하죠. 이게 보니까 이제 이 김구 선생님이 바로 이제 뭡니까 그 고종 황제의 아내였던 명성황후를 이제 죽인 것으로 짐작되는 사람을 때려 죽이고 이제 사형 판결을 받고 인천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사형 집행하기 전에 이제 결국은 이제 고종에게 보고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안 고종은 급히 지시를 인천 감옥에 이제 이 전화를 걸어서 사형을 이제 연기시켰는데, 이게 이제 서울과 인천까지 이 전화가 개통된 지 3일밖에 안 된 그런 시기였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김구 선생님 원래 이름은 김창수가 되겠는데, 이제 얼마 뒤에 이 인천 감옥을 탈출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새 삶을 얻었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하는 의지로 김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이름을 개명하게 그래 되는 거죠. 바로 이제 김구와 전하와 관련된 이제 에피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차. 전차는 이제 1899년 서대문에서 청량리 사이를 오가는 전차가 이제 최초로 개통이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서울의 전차는 1899년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그 충남 논산에 있는 선샤인 스튜디오에 가서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요 뒤에 보이는 요 건물이 이제 한성 전기회사라고 되어 있죠. 한성 전기회사 이제 모형 건물인데 좀 더 멀리 찍을까요? 자, 한성 전기회사, 한성 전기회사라고 써 있는데, 이게 이제 고종과 미국인 콜브란과 함께 이제 만든 합자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를 생산을 해서 이제 서대문과 청량리 일대를 오가는 이제 이 전차를 1899년에 이제 이 개통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전차와 관련된 에피소드도 바로 이제 이 고종이 이 서대문에서 전차를 타고 명성황후의 능이 있는 뭡니까 이 청량리 홍릉이 있는 청량리에 가서 내려서 거기서 곡을 하고 다시 전차를 타고 돌아왔다 이런 에피소드가 또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철도 부설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도는 전부 다 누가 조선에서 이제 부설을 했냐면은 일본 놈들이죠. 그래서 일본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1900년 경인선, 1905년 경부선, 1906년 경의선, 1914년 경원선을 이제 개통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이제 경인선 1900년 완전 개통됐던 서울 인천 간 기관차 모형입니다. 모형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자, 경인선을 왔다 갔다 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아마 기관차를 지금 사진으로 남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에는 여러분들 특별히 중요 표시할 것은 없습니다.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135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근대 문물의 수용과 생활의 변화가 이제 사진과 설명으로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제 밑줄이나 네모를 칠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사진과 글을 한 번씩 이렇게 보기 바랍니다. 다만 오른쪽에는 우리 교과서에 지금 빠져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다른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학과 예술, 종교계의 변화를 선생님의 필기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서양 문물이 도입되면서 이 문학에도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이 을사조약을 전후한 시기에 그 고전 소설과는 형식이 다른 이제 신소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신소설의 내용은 주로 봉건적인 관습의 비판, 개화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제 서양과 이제 일본에 대한 동경 등을 이제 바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소설 대표 작가들 가운데는 이인직이라고 얘기했죠. 이인직과 같이 일찍부터 일본의 식민지화를 지지하면서 또 친일 활동을 하는 그런 이제 작가들도 나타났습니다. 자, 신소설의 대표적인 이인직의 혈의 누 1906년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안국선의 금수회록. 이 안국선의 금수회록은 1908년 작품인데 8마리의 그 동물의 입을 빌려 인간 사회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해조의 자유정 이런 신소설들이 있고, 외국 문학을 이제 번역한 작품들도 이제 이 시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서라든지 철로 역정이라든지 이솝 우화, 걸리버 여행기 이런 외국 작품들이 번역돼서 널리 읽혔다. 그리고 이제 위에 보면 신채시라고 되어 있죠. 1908년에 최남선이 이제 해액에서 소년에게라고 하는 신채시를 발표했는데, 이게 이제 고전 시가에서 현대 자유시로 넘어가는 이제 중간 단계 역할을 했죠. 철썩 쏴 따린다 부순다 무너버린다 로 시작하는 신채시, 바로 이제 최남선의 해액에서 소년에게가 되겠습니다. 자, 예술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창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창가라고 하는 것은 서양의 멜로디에다가 우리말 가사를 붙인 노래를 이제 창가라고 하죠. 그래서 애국가, 학도가, 경부철도가, 권학가 등등. 이때 이제 애국가는 지금 우리 안익태 선생이 작곡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가는 아니고요.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민요 올드랭 사인에다가 우리 한국어 가사를 붙인 것이 이제 그 당시 애국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판소리를 이제 6마당으로 정리한 신재효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1908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극장인 이제 원각사,
원각사도 있었다. 원각사는 처음에는 판소리를 공연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연극, 신연극을 이제 공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종교계의 변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여러 개 이제 그 종교가 나오고 이제 가장 먼저 유교가 나오는데요. 여기 박은식 선생이 있죠. 사실은 이 박은식 선생은 신채호 선생과 함께 민족주의 역사학의 토대를 마련하신 분입니다. 이 박은식 선생은 뭐 유교계의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흥선대원군 집권부터 바로 이제 한일 병합까지의 근대사를 한국통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쓰셨는데, 이 통자가 이게 이제 통틀어다 뭐 통사적인 통사,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통자가 바로 그 통자가 아니라 아플 통자입니다. 한국의 아픈 역사죠. 망해가는 나라의 역사를 썼기에 통곡의 역사라는 뜻에서 통사라고 이제 명명을 했고, 일제강점기에는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를 씁니다.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는 동학농민운동에서 3.1운동까지의 역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통사 같은 경우는 일제에서 이게 이제 사립학교에 많은 이제 교과서로 쓰였는데, 일제가 이 한국 통사의 내용이 너무 이제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많으니까 이제 금지 서적으로 이제 지정하기도 했었고요. 1925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제 2대 대통령으로 이제 선임되기도 했던 분이 바로 유교계의 이제 박은식, 바로 이제 역사학자이기도 한데, 유교 구신론이라고 하는 거는 유교가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교계가 매일 그 어렵고 또 뜬구름 잡는 그러한 그 주작 성리학에 매달리지 말고 쉽고 정확한 양명학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양명학의 토대를 두고 성리학을 비판한 그러한 그 유교 개혁 주장이 박은식 선생의 유교 구신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겠고요. 불교계의 대표적인 인물은 한용운이죠. 바로 스님인데, 이 한용운이 쓴 대표적인 시가 바로 뭐죠? 님의 침묵이죠. 님은 같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그 님의 침묵의 저자이기도 한데, 이분이 이제 스님이니까 조선 불교 유신론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일본이 이 조선의 불교를 이제 예속화하는 그런 정책을 이제 펼쳤는데, 그래서 이제 조선 불교가 이제 역시 새로운 것을 이제 추구를 해야 된다. 새로운 것을 추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제 불교의 쇄신과 자주성 회복을 추진하는 그런 이제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학은 3대 교주 손병희가 바로 이제 이 시천교로 다시 이 천도교로 바꾸죠. 이 시천교로가 이제 뭐냐면, 시천교는 이용구가 동학을 기반으로 창시한 친일 종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이 손병희 선생이 이제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을 했고, 이 천도교에서 발간한 천도교의 기관지가 뭐라 그랬죠?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만세보라 그랬죠? 자, 기억해 두세요. 천도교의 기관지는 만세보다. 그 다음에 이 대종교는 이제 이 대표적인 인물이 나철과 오기오죠. 바로 이제 단군을 믿는, 바로 우리 민족적인 종교죠. 그래서 이 나철 오기오는 이제 이 오적 암살단인 자신회를 조직한 것으로도 유명한데, 요 대종교인들이 이제 간도와 연해주에서 이제 항일 운동을 조직을 하는데, 이 만주 지역의 이 대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단체가 중강단이고, 이 중강단원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무장 독립군이 바로 북로군정서죠. 이 북로군정서의 총사령관이 누굽니까? 김좌진 장군이죠. 그리고 이 북로군정서는 1920년에 바로 이제 청선리 대첩의 주력 부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군을 믿는 우리 민족 종교인 대종교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이제 항일 무장 투쟁을 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천주교는 이제 1886년에 프랑스와 수교를 한 다음에 신앙의 자유를 이제 획득을 했고요. 고아원과 양로원을 이제 운영했고, 그리고 이제 천도교 계열의 신문이 이제 경향신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신교는 이제 의료 사업을 전개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그 제중원이 나중에 이제 1900년대 세브란스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바로 이제 그 의료 사업이죠. 그리고 이제 교육 사업을 전개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배제학당,
이화학교, 경신학교 등의 개신교 계열의 사립학교들도 바로 이제 이 개신교의 교육 사업인 거죠. 자, 그리고 136쪽의 해외 이주는 좀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해외 이주 동포들의 생활도 일단은 이제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1910년대 그때 이제 해외 이주 동포들의 생활을 이제 뒤에 가서 사실은 자세히 공부할 거기 때문에 여기는 좀 가볍게 좀 여러분들이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간도, 또 만주, 만도 또는 이제 간도라고 하죠. 19세기 후반에 궁핍한 농민들의 생활터전 확보를 위해서 궁핍한 농민들이 이제 이주를 했고, 20세기 초반에는 이제 이 지역에 많은 한인 자치단체들과 그 다음에 이제 무장 독립단체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이제 항일 운동과 무장 독립전쟁을 전개하게 되는데, 그건 뒤에 가서 우리가 꼭 배우겠습니다. 자, 러시아 땅인 연해주. 처음에는 이제 러시아가 이 변방지방 개척을 위해서 조선인들의 이주를 장려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해주의 이제 블라디보스톡과 같은 곳에 이제 많은 이제 한국인들이 건너가고 그 지역을 이제 개척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인 자치단체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러한 이제 이 한국인들의 거주 지역을 연해주에서는 이제 신한촌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신한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건 연해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미주, 뭐 미국과 뭐 멕시코 이런 일대를 미주라고 하는데, 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이 이제 농업 이민을 1902년부터 1905년까지 약 7천여 명의 한국인들이 이쪽으로 농업 이민을 떠났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진 신부라고 하는 이제 말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하와이 사탕수수 농업 이민은 이 조선 땅에서 좀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던 백성들에게 하와이는 낯설지만 배불리 먹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꿈의 땅이라고 하는 이제 환상을 이제 사실은 이제 심어줬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메리칸 드림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902년부터 1905년까지 7,000명이 넘는 조선인들이 이제 하와이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사진 결혼 또는 이제 사진 신부라고 하는 이색적인 풍경도 생겨났는데, 그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온 조선 이민자들 대부분이 노총각이었기 때문에 조선에 있는 처녀와 하와이에 있는 노총각들이 사진으로 선을 보고 결혼을 약속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와이로 건너간 여자들을 우리는 이제 사진 신부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자, 관련된 사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인천 이거는 이제 인천 이민사박물관, 그 월미도에 있는 인천 이민사박물관에서 선생님이 찍은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1902년에 하와이 이민 모집 광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이 갤리코라고 하는 그 하와이 이민자들을 최초로 실어 나른 그런 이제 배가 바로 갤리코인데, 하와이 농장주 협회는 이제 당시 주한 미국 공사 알렌이죠. 아까 알렌 나왔죠. 알렌을 동원해서 고종에게 이민 허가를 이제 받아냈죠. 이 갤리코의 이제 모형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사탕수수, 정말 그 떼약볕이 쥐고 있는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정말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던 우리 최초의 농업 이민자들의 모습을 이제 모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보니까 농장에서 하루 일과는 새벽 4시 30분 기상해서 아침 식사하고 6시부터 일을 해가지고 30분 정도 점심시간을 갖고 오후 4시 30분까지, 그래서 하루 10시간 노동을 했었고 일요일만 쉬었다는 거죠. 굉장히 고된 그런 이제 이 노동을 했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애니켄 또는 이제 이 애니깽이라고 이제 부르는 게 뭐냐면, 이건 이제 미국 하와이가 아니라 이제 멕시코로도 1905년에 103명의 이제 그 조선 이민자들이 이제 멕시코로 이제 건너갔습니다.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이제 애네켄 또는 이제 애니깽 농장으로 이제 갔었는데, 이 애니깽은 사실은 이제 뭐 열대 선인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면 바로 이제 이 애네켄 잎의 길이는 2m 이상이며 너비는 30에서 40cm로 한 나무에 보통 50개, 100개 정도 잎이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네켄을 잘라서 으깨면 흰 실타래가 되는데, 이것을 묶어서 이제 선박용 로프나 마대용 자루,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가방 제조 원료로 이제 아주 질긴 이제 이 끈을 만드는 그런 원료가 바로 이제 애니깽이다. 그래서 이제 멕시코로 그렇게 이제 애니깽 농장에서 뭡니까 이제 일을 하러 간 우리 동포들을 또 애니깽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교과서 136쪽과 137쪽의 내용도 여러분들 한번 그냥 가볍게 한번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이제 사진과 함께 글이 나오죠. 선생님이 다 설명했던 내용들이니까요. 자,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